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기만하고 농락한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처럼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사셨던 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무너지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불씨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부디 저와 같지 않으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결혼 10년 차,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에 참 부러운 집이었습니다. 저는 중견 무역회사 해외 영업팀 과장이었고 남편은 한때 꽤 알아주는 IT 회사 팀장이었습니다. 딸 다은이는 애교 많고 착했고 가까이 사는 시어머님까지 제게 애정을 쏟아주시고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지혜 넌 정말 복 받았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무뎌졌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할 필요조차 없었으니까요. 그 사건이 있기 3달 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남편이 다은이와 함께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거 만들어봐도 돼요? 아이 그럼 우리 다은이 이제 셰프해도 되겠는데? 아빠 나 팬케이크에 딸기 올려도 돼요? 딸기 가득 올려. 엄마한테도 제일 예쁜 거 올려드리자.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2달 전 남편이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번아웃이 심해. 한 6개월만 좀 쉬고 싶어. 당신한테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동안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 내 월급으로도 충분하니까 좀 쉬어. 그동안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몰랐던 내가 더 미안하지. 당분간 쉬면서 다은이랑 시간 많이 보내줘. 다은인 좋아하겠다.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다은이 제대로 챙기면서 당신 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집안일 확실히 해놓을게. 다은이랑도 더 친하게 지내고. 그때 저는 남편의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고 제가 야근이 많을 때면 회사 앞까지 직접 반찬을 싸들고 와서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화목했거든요. 비단 아들과 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 후 10년 동안 시어머님과 참 각별하게 지냈거든요. 제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님을 더 챙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이 제게 잘하니 시어머니까지 좋게 보인 것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참 착하고 배려심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인생사가 참 가엾은 분이기도 하셨고요. 남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혼하시고 식당일 하시면서 2자식을 잘 키워내신 분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결혼 전날 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나는 남자라는 족속을 안 믿어. 우리 현우만은 지 애비 같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해. 나는 가정이라는 건 안전하고 화목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들으면 고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왜 이루고 살겠니? 그러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 그저 가정에 충실하게만 지내주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 우리 지혜만 믿는다. 네가 어련히 잘하겠지. 그 노파심에 이렇게 걱정만 드는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문제없이 평탄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저의 결혼관과 딱 맞아 떨어졌기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수술비 450만 원도 전액 제가 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어머님 집 화장실과 보일러를 싹 새로 해드렸고요. 그 비용이 1,200만 원이 들었었죠.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 어머님 통장에 넣어드리는 건 결혼하고 5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친딸보다 낫다니까요.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지체 없이 와서 다 해결해주고 갑니다. 아들이 장가를 잘 가니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해요. 내가 눈 수술한 것도 얘 덕분이고 화장실 리모델링도 다 며느리 덕분이에요.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아니다 얘, 당연한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시어미한테 이만큼 하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은혜는 다 못 갚을 거다. 전 그때마다 쑥스러워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여기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가 아들을 잘 키워서 그렇지. 내가 와이프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님이 엄마한테 잘하는 거잖아. 어이구 그래 우리 아들. 네가 며느리랑 잘 사는 거 보면 난 정말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데 이렇게 잘해주니 너무 고맙고 행복해. 꼭 지금만큼만 서로 신뢰하며 살아. 너무 보기 좋구나. 저도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도 단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전 생각보다 많이 딱딱한 사람이거든요. 남편과 만나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결혼 전엔 굉장했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씩 단점이 있죠. 저희 남편에게 단점이랄 게 있다면 그건 허영심이었습니다. 브랜드에 유난히 약한 남자였거든요. 친구 모임에는 꼭 명품 시계를 차고 나갔고 동창회나 모임에 갈 때는 꼭 수십만 원짜리 셔츠를 새로 사입고 나갔습니다. 너무 낭비를 많이 한다고 제가 가끔 핀잔을 주면 남편은 어김없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남자는 바깥에서 기 안 죽으려면 이런 게 필요해. 내가 매번 브랜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잔소리 하지 마.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이 시계를 꼭 사야겠어? 예물로 받은 시계가 있잖아. 그것도 엄청 비싼 거였는데 그거 하고 가는데 굳이 몇백만 원 들여서 새 거를 사. 그건 몇 번 하고 갔잖아. 물론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그거 하나만 차고 다니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여보, 내 카드로 샀어. 내 돈 쓰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이것도 다 투자야. 나중에 돈 없을 때 팔면 돈 되잖아. 내 돈, 네 돈이 어딨어 여보. 우리 돈이지. 같이 모아서 저축하고 노후자금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쓰면 언제 돈 모아? 또 시작이네. 진짜 좀스럽게 왜 그래? 그 좀스럽다는 말이 저는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전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면 더 크게 싸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다투면 남편이 며칠이고 토라져 있었고 그 분위기가 집안을 냉랭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공동통장에서 갑자기 800만 원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 800만 원 뭐야? 어디에 쓴 건데? 일시불로 빠졌던데? 그거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랑 골프채 새로 장만했어. 또 김 부장이 급하다고 해서 300 좀 빌려줬고.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꾹꾹 누르며 남편에게 말했죠. 8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막 써? 적어도 100단위 넘어가는 돈을 쓸 거면 나한테 말해야지. 게다가 공동통장이잖아.
김 부장이 당신이랑 친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돈을 빌려주는 걸 어떻게 공동통장에서 빼서 빌려줘? 여보,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해야 돼? 내 친구들 앞에서 나 체면 좀 세우면서 살면 안 되냐? 당신 월급만 타고 사람 좀스럽게 보지 말라니까. 당신이 가끔씩 이럴 때마다 숨 막혀. 내가 언제 당신을 좀스럽게 봤어? 이 집에서 좀스러운 사람이면 나겠지. 항상 아끼는 건 나고 당신이 항상 돈을 막 쓰는데. 게다가 이 일이 숨이 막힐 일이야? 당신은 내가 공동통장에서 돈 빼서 막 쓰면 좋겠어? 제발 당신이 당했을 때 기분 나쁜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마. 미안. 내가 말을 좀 막혔네. 그것도 그래.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은 당신한테도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 내가 사과할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김 부장한테 빌려준 돈도 최대한 일찍 돌려받도록 할게. 남편은 금세 살살거리며 분위기를 풀었고 저는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800만 원만 눈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도 확인을 했었어야 했어요. 자기 통장에 돈이 없었으니 공동통장에 손을 댔겠지 하는 생각을 그땐 하지 못했죠. 거금 때문에 다른 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의 그 허영심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던 걸 확인하고 이때의 일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사건이 터지기 석 달 전에 한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넘겼어요. 남편은 일을 하며 여러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건 제가 맡은 향수 냄새들이 모두 다른 냄새였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향수 냄새만 계속 났다면 이 사람이 바람을 피나 싶었겠지만 완전히 다른 취향의 향수 냄새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고 다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 휴대폰이 새벽 1시에 울렸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같이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진동을 해뒀더라고요. 잠기가 밝은 제가 먼저 확인해서 이런 시간에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죠. 저장된 이름은 이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이사님이라고 전화 왔어. 아니 무슨 이사가 새벽 1시에 전화야? 당신 회사에 큰일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비몽사몽한 얼굴로 일어나는 듯 하더니 이사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확 뺏어가더군요. 그러게 무슨 일로 전화하셨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놀랄 일인가 싶었죠. 그러다 초저녁에 세탁할 때 남편의 셔츠에서 났던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씻고 나와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툭 말을 던졌어요. 여보, 어제 셔츠에서 향수 냄새 나던데 어제 누구 만났어? 내가 맡아본 적 없던 향수라서. 향수? 뭔 소리야? 아니, 당신이 향수 같은 거 안 쓰는데 이번에 유독 심하게 냄새가 나길래. 당신도 알다시피 향수란 게 그렇게 간단히 옷에 묻는 게 아니잖아.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어제 박상무님이 사모님 환갑 선물 좀 골라달라고 부탁하셨어. 백화점 갔다가 박상무님 사모님한테 선물할 샘플 향수 시향하느라 묻었나봐. 바로 옆에 있었거든. 같이 간 김에 나도 선물 하나 골라서 보내드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좀 더 하다가 남편에게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제 그 밤늦게 예의도 없이 전화한 사람 누구야? 당신 회사에 그렇게 예의 없는 이사도 있어?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톡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사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랑 통화한 거 그 사람이 바로 박사모님이야. 얼마 전부터 이사 되려고 준비 중이신데
나더러 미리 이사님이라고 폰번호 저장해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야 일이 잘 풀린다란 뭐라나. 어제 전화 온 건 내일 있을 일 때문이었고 나쁜 일은 아니고 중요한 일이었어. 아, 그래요? 제가 뜨뜻미지근하게 말하자 남편이 피식 웃더니 제게 되묻더군요. 여보, 설마 날 의심한 거야? 하긴 뭐 옷에는 향수 냄새가 진동하지 새벽에 전화는 오지 나라도 오해는 됐겠다. 그래도 섭섭하긴 하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의심한 게 아니라 미안해 여보. 내가 괜한 생각했네. 며칠 뒤 정말로 박상무님 댁에서 답례라며 사과 한 박스가 배달 왔습니다. 전 그걸 보고 완전히 마음을 놨습니다. 오히려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미안해서 갈비찜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의심해서 미안해. 오늘 갈비찜 먹고 화 풀어. 당신만큼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야 여보, 내가 그럴 만하게 굴었지. 미안해. 앞으로는 의심 안 사게 조심할게.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데 뭐. 그렇게 남편과 화해를 했어요. 하긴 뭐 집안일에도 충실하고 집에도 충실한 남편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여전히 좋은 부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몇 주가 지난 수요일 오후 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김 과장, 이번에 담당하게 된 계약건 말이야. 그 아무래도 김 과장이 직접 내려가 줘야 할 것 같아. 목금토 2박 3일. 네 팀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계약 잘 되면 김 과장은 부장 승진 진짜 유력해. 잘 부탁해.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 가게 됐어. 다은이 좀 잘 부탁해. 드디어 부장 승진 각인가? 여보 걱정 마. 다은이는 아빠가 책임진다. 아빠, 나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래 다은아. 엄마 출장 가 있는 동안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 약속.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아. 다은이 생각하면 항상 미안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돈 벌어다 주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나도 곧 취직하겠지만 쉬는 동안은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나야말로 고마워. 그리고 항상 운전 조심하고. KTX 탈까 하다가 거래처 여러 군데 돌아야 해서 자차로 가기로 했어. 아침 8시에 출발할 거야. 그래, 오늘은 일찍 자. 내가 아침은 간단히 차려줄게. 그날 밤 남편은 제 이마에 뽀뽀까지 해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다정한 남편 옆에서 참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출장 당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 친정 엄마였습니다. 찌혜야, 일어났니? 엄마, 이 새벽엔 웬일이야? 내가 어제 김장김치 해놨는데 너 출장 간다며.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갖다 놓고 가지고 가라. 밑반찬도 해놨어. 엄마, 나 오늘 8시에 출발해야 돼. 다음에. 사위 혼자 다은이 보는데 반찬이라도 있어야 밥해 먹을 거 아니냐. 집에서 친정 20분이면 되잖아. 잠깐 들러. 맞다. 알겠어요 엄마. 좀 일찍 출발해서 친정 들렀다가 갈게. 아침 7시 5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친정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여보 다녀올게. 다은이 잘 부탁해. 그래, 다은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조심하고. 다은아, 엄마 잘 다녀올게. 아빠 말씀 잘 듣고. 네 엄마, 다녀오세요.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오늘 친정에 들러야 한다는 사실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아차 싶었어요. 남편에게 말하고 올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서 트렁크에 김치통 2개와 반찬통 5개를 실었습니다. 엄마, 김치통이 너무 무거워.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사위랑 손녀 먹이고 사돈한테도 좀 나누트려. 너희 시어머니가 우리 김치 좋아하시잖아. 그럴게. 엄마, 나 갈게요. 조심히 가거라. 운전 조심하고. 그렇게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다은이가 벌써 아빠를 데리고 어디 나갔나 보다 싶어서 웃고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김치통도 김치냉장고에 넣어뒀죠.
그리고 냉장고에 메모를 크게 붙여뒀어요. 엄마네 김장김치랑 반찬 얻어왔어. 점심때 다은이랑 먹어. 그리고 9시 30분 저는 집을 나와 부산 방향으로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에 합류한 지 10분쯤 됐을까요? 제 앞차선에서 제 차를 앞질러 가는 검정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 범퍼에 붙어있는 자동차 캐릭터 스티커. 다은이가 5살 때 직접 붙인 거였습니다. 번호판 숫자를 읽어 내려가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남편 차였습니다. 솔직히 당황했어요. 집에서 애를 보기로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집에 없긴 했지만 당연히 애랑 놀러 간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에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이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어요. 애 데리고 어디 멀리 가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어디 가는지 행선지는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신호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벌써 부산 다 갔어? 아니, 지금 가는 길이야. 당신은 어디야? 어디긴 집이지. 다은이랑 지금 막 아침 먹고 TV 보고 있어. 왜?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남편과 딸은 없었어요. 의심이 확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분명히 차선 변경 깜빡이 소리가 딱딱딱 들렸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까지. 저 차에 남편이 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 그럼 다은이 좀 바꿔봐. 어? 다은이 지금 화장실. 여보, 나 지금 설거지하다 전화 받아서 그러는데 이따 다시 통화하자. 당신도 운전 중에 전화하면 안 돼. 알았지?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석 달 전 향수 사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마구잡이로 생기는 의심을 막을 순 없었어요. 저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꿔 남편 차 뒤로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습니다. 남편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저는 이를 악물고 2시간을 따라갔습니다. 남편 차가 빠져나간 곳은 충청남도의 한 도시로 들어가는 IC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남편은 트렁크에서 꽃다발 하나와 백화점 케이크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입구 쪽에 차를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 현관 로비로 걸어가는데 현관 자동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품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오빠, 지영아 많이 기다렸어? 오빠 진짜 보고 싶었어. 지호야, 아빠 왔어. 너 아빠 보고 싶어서 울었잖아. 아빠, 아빠. 아이가 남편을 향해 또렷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받아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여자 볼에 입을 맞추더군요. 그리고 꽃다발을 여자 품에 안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있다 갈게. 아내는 출장 가서 안 와. 오빠 진짜? 지호야, 아빠가 오늘 많이 놀아주신대.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확대해서 확인했어요. 남편이 자연스레 그 아이를 자신이 안아드는 것부터 손이 자유로워진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는 것까지 모두요. 그런데 그 녹화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그 아이의 얼굴이 저희 다은이 2살 때 사진이랑 판박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제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게 저를 수령으로 밀어넣는 기분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도 출장을 갈 정도로 전 정신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도 그날 처음 알았고요. 저는 휴게소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 복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 KTX로 다시 내려가서 거래처 만나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 뭐 미팅 일정이 내일 낮이라 다행이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잘 해결하고.
2시간을 돌아와 집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사거리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직접 목격하니 그 충격이 꽤 컸어요. 그런데 그때 옆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나온 SUV 한 대가 제 차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이드 미러가 깨지고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못 봤어요. 괜찮아요. 저도 크게 다친 데는 없어요.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머릿속이 복잡한데 사고까지 나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래도 사고는 해결해야 했어요. 경찰과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깨진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남편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증거는 이미 제 휴대폰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사고 났어. 뭐? 사고? 어디서 사고가 났어? 집 근처 사거리. 측면 충돌이라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나 혼자 사고 처리하기 힘든데 지금 나와. 나 지금 다은이랑 집에 있다며. 다은이랑 같이 나오면 되잖아.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이 순간 당황하는 듯 멈칫하더군요. 알았어. 근데 내가 잠깐 나와 있어서 금방 갈게. 목소리가 순간 얼어붙는 게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그 사거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확히 1시간 50분 뒤에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모든 정리가 다 된 상태였죠. 사고가 난 걸 어떻게 2시간 동안 방치할 수 있었겠어요? 뒤늦게 온 남편이 이미 정리된 도로를 보고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병원에 안 가고. 난 괜찮아. 근데 당신 어디서 뭐하다 이제 내려와? 아무리 늦어도 30분이어야지. 그게 길이 막혀서 다은이 어머니 댁에 맡기느라 좀 걸렸어. 같이 오라 했잖아. 그때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남편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아이고 지혜야, 출장 갔다며. 어쩐 일이니? 어머님, 저 집 근처에서 사고 났어요. 크게 안 다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은이는 잘 있어요? 응, 다은이 잘 있다. 우리 다은이 만두 구워 먹이고 있어. 그나저나 현우 면접 잘 봤대? 아침에 양복 입고 가던데. 오랜만에 양복 입으니까 아주 의젓하더라. 이번 면접 잘 돼야 할 텐데. 아침에 방금 전에 애를 맡기고 왔다는 남편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죠. 남편과 만났을 때는 오후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양복을 입고 갔다는 남편은 캐주얼한 평상복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했어요. 남편 얼굴은 하얀 종이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방금 왔어요. 어머님, 다은이 이따 데리러 갈게요. 들어가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다은이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오늘 면접을 보러 가긴 했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다은이 맡겨놓고 잠깐 갔다 왔어. 나도 이제 취직 준비해야 하고. 그래? 여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차는 어떻게 됐어? 보험 처리 제대로 했어? 당신이 처리하기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다 해줄게. 남편은 필사적으로 제 정신을 돌리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더군요. 전 그 순간 마음속에서 남편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제 딸을 도구로 쓰고 자기 부모까지 속이고 결국 제게도 모두 거짓말만 하는 이 남자를 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제가 넘어간 줄 알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전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전 아무 일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피곤함에 일찍 잠든 사이 전 몰래 일어나 남편 노트북, 태블릿, 공동 통장 거래 내역 2년치를 스캔해서 제 개인 클라우드로 복사해 넣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잠도 못 자고 전부 뒤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용도 불명의 이체가 3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유아용품 결제가 수십 건이었고 충청도 소재의 마트, 음식점, 옷가게 등에서 사용한 결제도 많았어요. 외도의 명확한 증거였죠. 새벽 3시 겨우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아무렇지 않게 출장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마음이 무거웠고 정신 사나웠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를 수리 보내놓은 터라 KTX를 타고 출장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집중력을 끌어내 거래처 계약을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출장이 끝나갈 월요일, 저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선배는 몇 해 전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제 고민을 물어볼 수 있겠다 싶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선배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잘 들어. 지금부터 네 감정은 뒤로 밀어. 딱 3가지만 생각해. 증거, 변호사, 타이밍, 이 3가지. 그 새끼한테 티내지 마.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알았지? 응, 언니.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있어. 지금 소개해줄게. 그리고 흥신소 하나도 연결해줄게. 네가 찍은 그 영상만으론 부족해. 뒷조사 확실히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언니, 고마워. 저는 주중에 연차를 쓰고 선배에게 소개받은 흥신소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이혼에 대해 긴히 상담을 했죠. 그리고 2주 뒤 주말, 흥신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저는 시댁에서 점심을 먹자고 어머님께 청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가서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셋이 앉았습니다. 다은이는 어머님 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푸시던 어머님이 평소처럼 말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현우가 번아웃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꽤 높이 갔겠지. 그 회사에서 우리 현우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안 그렇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을 마시다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충청도 아파트 로비, 여자와 아이, 남편이 아이를 안는 장면. 이게 뭔 드라마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곧 남편이 화면 속에서 아이에게 지호야, 아빠 왔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우야, 이게 나 뭐냐? 여기 나오는 것도 너니? 아니지, 아닐 거야. 발뺌을 하기엔 너무도 선명한 증거였던지 남편이 그러더군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이 여자가 먼저 저한테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피해자? 이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네가 무슨 피해자야!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뺨을 짝 하고 때리셨습니다. 어머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진정이 되게 생겼냐? 네가 네 애비랑 뭐가 다르냐? 너 이놈아! 네 애비가 그 짓해서 내가 식당 바닥을 기어가면서 너희 남매 키웠는데 내가 이 꼴 보려고 널 키운 줄 알아? 네가 어떻게 이래, 네가! 엄마, 너 거기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이놈아!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도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향해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 대체 언제 이런 걸 조사했어? 할 말이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기대가 컸나봐. 적어도 미안하단 소리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전 흥신소 조사 결과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꺼냈죠.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잠깐 정신 나가서 바람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지 말자. 엄마 보는 앞에서 굳이 증거랍시고 보여드리지 말고. 이건 그거 아닌데? 그럼 그게 뭔데? 제가 서류를 한 장 꺼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이건 남편과 제가 같이 목돈을 만드는 적금 통장이에요. 그동안 부지런히 넣어서 1억 5천 가까이 모아뒀죠.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하기도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해놨는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 적금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됐더라고요. 1억 원이? 근데 전 대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1억 대출? 여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래? 제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설명해 볼래?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받은 녹음 파일을 틀어줬죠. 김현우 팀장이 왜 퇴사했냐고요? 2년 동안 법인카드로 사적인데 2,800만 원 썼고 외주비 부풀려서 협력업체한테 리베이트 받아 챙긴 거 다 들켰어요.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한다는 거 사정사정해서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처리한 거예요. 회사도 입장 곤란하니까. 사실상 지금 그 돈 회수도 다 못한 상태예요.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사 이유마저 저에게 거짓으로 말했어요.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마치 자신이 힘들어 그만둔 것처럼 말하며 속였어요. 퇴사 이유도 거짓말이고 설명은 못할 것 같네?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상무라는 사람 없는 사람이던데 당신 그때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그때 그 여자 향수 묻힌 여자랑 새벽 1시에 전화 온 사람 정체 그 상간녀였지? 남편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쪽으로 기어가시더니 효자손을 집어들고 남편 등짝을 내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후레자식 같은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애비한테 맞고 살면서도 너와 나 때문에 참았는데 어째서 그런 걸 닮아? 어째서? 게다가 횡령? 돈까지 멋대로 뺏어 쓰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머님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엉엉 우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이야 어쨌든 시어머니는 저와 관계가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편과의 관계를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람핀 것만으로도 남편은 저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다 돈으로 사고까지 치다니.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우리 이혼해. 어차피 당신도 나랑 같이 살기 싫어서 딴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린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난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만. 그럼 내가 모르는 저 대출은 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그 여자랑 같이 사는 충청도 아파트 집 마련하려고 우리가 모은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잖아. 그 적금은 내 돈이기도 해. 거의 내 돈이었고. 그리고 퇴사 이유까지 속였지. 박상무라는 사람의 존재까지 속이고. 당신 나한테 진실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했는데도 착잡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평일 연차를 쓴 저는 혼자 충청도에 있는 그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흥신소에서 조사해 이미 주소는 다 알고 있었어요.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그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얼굴이 파래지더군요. 누구세요? 저 알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들어오세요. 상간녀는 저를 알아보더군요. 이미 이 부분에서 그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걸 파악했죠. 그런데 상간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뭐 때문에 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오빠가 그쪽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만난 거고 그래서 애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오빠 마음도 그쪽한테서 떠났는데 그냥 이혼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싫다는데 왜 같이 살아요?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면 좋잖아요. 전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간녀 씨, 이 집 전세 대출 누가 해줬어요? 오빠가 저랑 아들을 위해서 사준 거죠. 그럼 이 집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오빠가 회사 퇴직금이랑 모아놨던 돈이라고. 웃기는 소리. 이 집 취득자금은요, 거의 다 내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에요. 그리고 나랑 같이 모은 적금에서 대출받은 돈도 있고요. 네? 지금 내 남편 전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 준비 중이에요. 횡령 판결 나면요, 이 집 취득자금에 횡령자금 섞인 거 증명되는 순간 추징 대상이에요. 김현우는 곧 전과자가 돼요. 김현우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훔친 거 아니면 회사에서 훔친 거예요. 이혼한다고 그 남자가 뭐라도 가지고 갈 줄 알았어요? 천만에 하나도 없을까? 상간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잔 포기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오빤 우리 아들 아빠예요. 그쪽이 이혼 안 해주면 지호는 평생 아빠 없는 애로. 상간녀씨 내 말 못 들었어? 당신 남자 빈털터리에 전과자 된다고.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오빠가 책임질 거예요.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모자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는데. 이 여자가 정말로 답이 없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썩은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건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만 말해둘게요. 난 남편한테서 뺏을 수 있는 거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뺏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남편은 이제 직장 없어요. 권고사직이란 이름으로 해고당했으니까. 그제야 상간녀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걸 놔두고 나와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놔주는 수밖에요. 그리고 그 주의 주말 오후 4시, 저는 우리 집 거실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제가 선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 선생님까지 자리했습니다. 다은이는 친정에 미리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시장에 간다고 나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근데 누구 오셨어?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현관에 들어선 남편은 거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여보 이 사람 누구야? 앉아 여보. 오래 안 걸릴 거야. 남편이 마지못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현우씨, 의뢰인께서 오늘 이혼 합의와 관련 민형사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증거자료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합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예요? 이혼이라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여보 조용히 좀 하고 들어. 변호사님 말씀하시잖아. 변호사님이 제가 모은 증거와 흥신소에서 모은 증거를 취합해서 모두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여보.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이혼은 진짜 안 돼. 이 상태로 이혼하면 난 진짜 끝나는 거야. 끝내고 싶어서 이런 짓 한 거 아니었어? 바람만 핀 거였어도 용서할까 말까였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돈을 전부 상간녀한테 쏟아부어? 너 그 여자 엄청 좋아하잖아. 횡령까지 해서 집 사줄 정도로. 저는 화를 내며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 테니까 제발 이혼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고 네 죄가 없어져? 그리고 뭘 원래대로 돌려놔? 네가 낳은 저 아들은 어쩌게? 도로 그 상간녀 뱃속에 집어넣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제야 자신의 말이 현실성이라곤 쥐뿔도 없는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남편이 버벅거리더군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이혼은 안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명품들을 하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들, 300만 원짜리 구두, 셔츠, 자켓, 벨트. 남편이 자기 돈으로 산 걸 제외한 제 돈이나 저희 생활비 통장으로 산 것들을 모조리 가져와 거실 바닥 한가운데 와르르 쏟았습니다. 여보, 그거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여보. 내 돈으로 산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데. 저는 주방에 가서 친정엄마가 주셨던 김장김치 한 통을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뚜껑을 열고 김치 국물을 남편이 아끼던 명품들 위에 콸콸콸 부어버렸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흰 셔츠에 가죽 구두에 명품 시계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야야야,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왜 몰라? 내 월급 우리 생활비 통장으로 산 건데 왜 모르겠어. 이 비싼 걸 사준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내 손으로 망가뜨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이 비싼 거에 그딴 김치 국물 쏟아부으면 어떡하냐고. 봐, 당신은 반성할 생각도 없었어. 당신이 진짜 반성했으면 내가 이런 짓 해도 할 말이라고는 없었겠지. 그리고 이 김치 국물이 저 물건들보다 훨씬 값지지. 그날 이거 가지러 친정에 안 들렀으면 당신 차량 고속도로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들킨 거였어?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되묻더군요. 하긴 뭐 저도 황당했죠. 친정엄마 김장김치 가지러 간 것 때문에 남편 놈 외도의 횡령과 제가 모르던 적금담보대출까지 알게 됐으니. 그래, 천만다행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네가 하는 말에 영원히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그러다가 돈 다 뺏겨서 버림받고 그 순서였겠지. 안 그래? 누가 누굴 속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 여잔 진짜 별거 아니고. 그때 변호사 선생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 3장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 친권 포기각서. 여기 도장 찍으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3장 다요. 미쳤어요? 이거 다 서명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재산 분할 포기각서라니. 그리고 내가 다은이 아빠인데 친권 포기각서라니. 못할 게 뭐가 있어. 그간 내 돈으로 소꿉놀이 잘했으니 앞으로는 혼자서 돈 벌어서 해. 난 상간녀한테 줄 돈 없으니까. 그리고 친권 포기는 네가 바라는 거 아니야? 내 딸은 시어머니한테 맡겨두고 네 아들 보러 가놓고 딸 친권 운운할 때야?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부르면 지금 이 김치국물 당신 얼굴에 부어버릴 거니까. 남편은 결국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더군요. 그래, 반성은 안 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어차피 유책 배우자라서 나한테 질 수밖에 없어. 이미 밖에서 애까지 나왔으니 다른 거 다 없어도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여보, 난 여전히 당신이랑 다은이를 사랑하고.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해. 네가 나랑 다은이를 사랑했으면 딴 여자를 왜 만들었는데? 너 그런 말로 나랑 다은이를 기만하려고 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냥 사인하고 편하게 헤어지자고. 어떻게 그래? 지금 헤어지면 다 사라지는데. 그걸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 그 여자랑? 근데 왜 이제 다 잃게 생겼으니 좀 후회가 돼? 그래서 다 되돌리고 싶어? 근데 어쩌지? 난 되돌릴 생각 없는데. 그냥 그 여자랑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나갔더라고요. 그 상간녀 집으로 간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한테 붙을 가망이 없어 보이니 바로 그 여자에게로 옮겨간 거죠. 그렇게 6개월 뒤 이혼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는 혼인 전부터 제 명의였고 차량도 제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남편이 가져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만든 적금을 남편이 홀로 대출을 받아 상간녀 집을 샀기 때문에 남은 적금은 제가 다 가져왔고 나머지 제가 받아야 할 목도 남편에게 청구했습니다. 남편 전 회사는 결국 업무상 횡령으로 남편을 고소했고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전과자가 됐습니다. 저는 다은이 데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회사에서도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간곡한 부탁으로 남편과 연을 끊고 시누이 집에서 지내시게 됐습니다. 시누이와는 크게 왕래가 없었는데 남편과 제가 이혼하며 어쩔 수 없이 시누이 집으로 향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이 진짜 빈털터리의 전과자가 됐다는 걸 알게 된 상간녀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회사 측 재산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 통보를 받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남편 몰래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빼돌리고 가전제품이랑 가구까지 중고로 다 팔아치운 뒤에 지호를 데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찾느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집은 사라졌고 전세금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몇 달 뒤 상간녀는 오히려 남편에게 친자 확인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확정됐고 남편은 매달 80만 원씩 지호 양육비를 물게 됐습니다. 남편이 배달 일을 해서 번 돈에서 바로 압류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1년이 지난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새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켰더니 초췌한 얼굴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무슨 일이야? 지혜야,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딱 5분만. 전 잠깐 고민하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들이진 않고 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은이가 혹시라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해, 5분 줄게. 지혜야, 나 정말 힘들어. 횡령 때문에 다른 직장은 못 구하고 배달 일로 월 250 버는데 월세로 40만 원 편의점 도시락하고 끼니 때우고 살아. 그리고 월급의 80을 지호 양육비로 뜯기고 다은이 양육비도 그만큼 내야 되고. 근데 지혜야,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지호도 나 싫어해. 지영이가 애한테 나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더라고. 다은이도 나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 이게 말이 돼? 양육비를 주는데? 말이 안 될 건 뭐야? 네가 한 짓 생각하면 그 정도도 무난한 거 아니야? 솔직히 네가 아빠로서 존경받는 일을 하기로 했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을 하기라도 했어. 전부 다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애들이 널 좋아하겠어.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 건 넌데. 전곡을 찌르는 제 말에 남편이 잠시 입을 다물더니 한숨을 푹 쉬곤 말하더군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다은이도 아빠 필요하잖아. 내가 지금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잘 들어. 다은이가 당신 안 만나는 건 당신이 배신자라서 그래. 당신 딸은 자기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똑똑히 알아. 7살짜리도 아는 걸 너만 몰라. 당신이 아빠 노릇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다은이한테도 그 상간녀 아들한테도. 당신 그 두 아이 앞에서 아빠답게 군 적 있어?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돈이라도 줘. 애들 편하게 살게. 응? 지혜야, 너만 옆에 있어주면 잘할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솔직히 나만큼 당신한테 잘하는 사람도 없었잖아. 그래. 그게 외도를 숨기기 위한 거였다는 걸 몰랐을 땐 좋았지. 근데 이젠 알잖아. 알면서도 내가 당신이 잘해주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의심부터 하겠지. 이번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나한테 잘하나 하고. 이번엔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 지금 현금 자판기처럼 생활해. 다들 돈. 양육빈 애아빠가 당연히 내는 거야. 그거 안 내면 범죄인 거 몰라? 당연히 내야 할 걸 내는 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그 입으로 그런 말 나와? 당신이 10년간 내 돈 뜯어서 상간녀랑 딴 살림 차릴 땐 안 억울했어? 그땐 내가 현금 자판기였네? 그때는 잘 뜯어가 놓고. 왜? 뭐 네가 그 역할 하려니 힘들어?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면 혼자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아. 나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기분 더러워, 진짜. 그리고 다신 우리 집 찾아오지도 말고. 다음에 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변호사한테 이미 다 상담 받아놨어. 제발, 나 너 없으면 진짜 부탁할 것도 없어. 그럴 땐 가족을 찾아. 어머님이 당신한테 정이 다 떨어져서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그때 남편이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엄마가 노후자금 모아두신 거 있잖아. 그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거 조금만 나한테 빌려줘. 엄마 나 이러다 죽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한테도 다 들렸습니다. 이 호로 자식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노후자금? 이놈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긴 아냐? 네 마누라 지혜가 10년 넘게 내 통장에 부어준 돈이다 이놈아. 그 돈이 네 돈이냐? 지혜 돈이지. 엄마, 그래도 내가 아들이고 그 돈도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아들? 네가 내 아들이야?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내 아들은 얼마 전에 죽은 셈 쳤어. 그리고 막말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놈아. 내 눈 수술할 때 돈 보탠 적 있어? 내 집 보일러 넣어준 적 있어? 너 내 생일에 용돈이라도 한 번 준 적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넌 매번 내가 필요하다는 건 네 와이프한테 다 말해서 와이프가 돈 내도록 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저를 흘낏 쳐다보더군요. 뭐 그럴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었어요. 그땐 저도 못 본 척 도와드린 거였지만. 이놈아, 너 네 애비랑 똑같은 놈이다. 네 애비도 바람 피워서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도 똑같이 바람 피워서 착하고 예쁜 며느리 날려먹고. 시어미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데 너 같은 놈 그 귀한 며느리 걷어차고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전화질이야? 너 같은 바람둥이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 내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라 이놈아. 난 이제 너 아들 아닌 걸로 안다. 끊어. 엄마 잠깐만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다시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그 말에 딱 맞는 모습이었죠. 복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제 권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린 건 제 분노가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믿되 나 자신을 먼저 지키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집도 아이도 내 인생도 지켜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